자, 민칼입니다. 김용민생경제연구소가 함께하는 민칼.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임세은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첫 시간 방송 어떻게 아주 리뷰하셨습니까? 폭발적인 반응이었고 댓글도 잘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주변 분들 중에 시청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시청하신 그 친구들이 일단은 너무 말을 잘 못했다 그러고 하는 별 말씀 친구들이 하세요. 있었고 다리가 너무 이렇게 쩍 벌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잘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네, 묻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서태지 씨는 지금 방송 시청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걸 좀 기대했는데 아직은 김용민 TV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서태지 씨가 좀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 열광적인 팬이었는데. 제가 팬레터도 맨날 보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저희 서태진 또 약간 그 신비주의가 있잖아요. 예. 절대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안티 팬이 됐다는 소문. 네, 저 지금은 안티팬이 됐어요. 그래요? 네. 결혼을 결혼을 2번이나 하셔서 지금 안티팬이 됐어요. 한 번만 했으면 좀 예, 받을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큰일 났 소리 났습니다. 네. 자, 오늘 저 광고 먼저 만나보고 오늘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린 스무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자를 지냈던 지금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조윤호 기자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린 스무디 2달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2끼를 먹었고요. 한 끼는 다이어트식으로 하고 군것질 절대 안 하고 나름대로 또 운동도 병행했고 15kg을 뺐습니다. 15kg. 이거 저 정육점 가서 비계만 15kg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이만큼 줍니다. 이만큼. 예. 자,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살을 빼니까 옛날에 몰랐는데 살쪘을 때는 좀 키가 작아 보였는데 이 양반이 살을 빼니까 키가 훤칠해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다이어트 효과가 그렇습니다. 자, 그린 스무디가 이제는 살뿐만 아니라 키 커져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그린 스무디. 그래. 저 선물로 좀 드릴게요. 이따 가실 때. 고맙습니다. 네. 저 어제 그 비누도 잘 썼는데 어때요?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머리는 아직 안 감아보고 얼굴만 했는데 얼굴만 했는데. 저녁에 썼는데 아침에 뽀송뽀송해지고 좋더라고요. 머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는데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엉덩이 오랫동안 앉아있다 일어서면은 이 엉덩이 뼈가 뻐근해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근데 이 바디로직을 입고 나온 날은 그런 고통을 겪은 일이 없어요. 남성도 착용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뚱땡이도 들어가요. 워낙에 신축적이고 톡 밴드가 확 그냥 쪼여져가지고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구매 후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라메스님 미인인데 누구시죠?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소장님은 서태지 팬이었고요. 네. 또 금융계에 오랫동안이셨고.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 펜팔 소녀였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금융계에서는 어디서 계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금융 쪽에는 이제 옛날에 한화증권이라는 곳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우증권이라는 곳에서도 있었고요. 네. 주식을 다루셨나요? 주식 말고 전 금융 상품 쪽 담당했었어요. 예. 그래요. 네. 그 주진영 사장. 주진영 사장님이 이제 제가
회사를 이제 옮기고 나서 바로 그다음에 사장님으로 오셨고 매우 까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시는 대로입니다. 아주 레이저를 발사하시고. 네, 근데 뭐 철학도 있고 식견은 있으신 분이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이 인재 영입하신 또 홍성국 사장님은 제가 직원일 때 사장님이셨었어요. 예, 예. 갑질이 있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긴 그냥 늘 뭐 상사들을 좋아하진 않죠 직원들이. 네. 그렇지 않은 분이다. 네. 좀 훌륭한 분이다. 아, 정말 상사를 좋아하는 직원은 없죠. 미래지향적 리더십이다. 네. 뭐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임세현 소장님 오늘 모시고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증권사에도 계시고 그런데 네. 최근에 우리 저 윤석열 검찰총장 네, 네. 우리 성열이 형님, 형수님 사건, 네. 김건희 그 무슨 대표시던데. 네, 네. 그 사바나인가? 하여튼 뭐 모시기 있는 그 뭐 전시회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그 저 김건희 주식 증권 조작, 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저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자세히는 안 봤어요. 저는 네. 사실 기사 윤석열이님 이렇게 보면 기사를 잘 열어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충만 봤는데 일단은 그 미래에셋 회사보다 주식을 싸게 샀더라고요. 네네. 예전에 보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개인이 그 일반 회사는 블락딜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도매라고 하죠. 네. 소위 말한 이렇게 네. 도매를 사기 때문에 도매보다 싸게 살 수는 없죠 개인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 부분은. 그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었나요? 네, 비상장 주식은 사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끼리 거래를 하자라고 딱 합의가 돼야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외 거래라고 하거든요. 장외 거래. 장외에서. 예. 근데 그걸 거기서 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예. 그래요. 아니 네. 제가 모르니까 네. 뭐 이렇게 뉴스를 그 예. 뉴스타파가 한 네. 20분짜리 네, 거를 네, 네. 다 봤는데 네. 파편적으로 기억이 나가지고 예. 제가 틀리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양해해 근데 뭐 주십시오. 좀 이상한 부분은 맞아요. 싸게 산 것도 이상하고 그 장외 거래로 저렴하게 산 것도 이상하고 그거를 비상장 주식을 그렇게 크게 산 것도 조금 이상한데 네. 깊게는 안 봐서. 그런데 지금 그 시세 차익이 또 어마어마한 걸로 네, 그쵸. 드러났는데 그 시세 차익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주식에서 시세 차익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세 차익 때문에 솔직히 주식을 얘기해서. 하죠. 예. 네. 그래서 보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세 차익이 나면 그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예. 그래요. 네. 어떻게 싸게 샀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 산 과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그거 예를 들어서- 제가 근데 그 뉴스를 사실 안 봤어요. 그냥 그랬다는 정도만 봐서 자세히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그걸 윤석열 기사 나오면 잘 안 봐요, 사실. 예. 에이, 그래서 보셔야지. 뭐 나경원은 뭐 좋아가지고 봤어요? 나경원도 요새는 잘 안 봅니다. 아. 짜증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요거는 네. 수사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네, 네. 요새 뉴스가 많이 안 그래도 막 계속 검색어 1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 또 수사를 나오네. 하게 되는데 네. 수사를 우리 검찰총장의 그 아내분 되시는 네. 사모님 수사를 예. 검찰총장님의 그 검찰이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공수처에서 해야죠, 이제 그럼. 공수처. 그러네. 네. 근데 이제 결혼 전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떨까요? 결혼 전에 네. 해야죠, 뭐 그래도. 예. 불법이 있으면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혼인 상태고 네, 네. 그 이익이 지금 이익이 났으니까 났었던 그 부분이 발생을 했으니까 예,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따져봐야 될 것이고. 공직자 부인도 이렇게 수사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렇군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공직자들. 그러네. 가족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주식 이야기는 뭐 지금 당장 윤석열 체제하에서 또 선거를 앞두고 하기란 쉽지 않지만 특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그 선거를 이겨야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되니 너무 절망적입니다. 예. 아니, 뭐 선거에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유승 무죄, 무승 유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검찰이 하는 그 수사하는 지금
태도들 그러니까 봐도 검찰의 그렇고. 편이면 수사를 안 하고 검찰 네. 편이 아니면은 그렇죠. 뭐 마구잡이로 수사를 네. 하고 특히 저 나경원 수사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과반 이상을 못 얻고 이러면 오케이 잘 됐다. 너네 이렇게 못했네. 그리고 또 수사 안 하고 이러면 그때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매우 너무 걱정돼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또 우리 함께하시는 임세현 소장님과 함께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보도가 별로 나질 않아 가지고 참 너무 걱정됐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DLF 사태. 네, DLF 이제 이거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이게 뭐 보도는 조금 이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만 좀 알고요. 이제 여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한번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대다수는 이제 용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네. DLF는 뭐냐면 이제 파생 상품, 금융 상품 중에 하나인데 그 용어가 어려워요. 이제 예. 은행에서 파는 파생 금융 상품이에요. 이제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은 DLS라고 하고요. 이제 은행에서 파는 건 이제 펀드의 일종인데 그 예. DLS라는 상품을 투자하는 펀드라고 그래서 DLF라고 그러거든요. DLS의 S는 뭐예요? 네, S는 Security에서 이제 증권. 그래서 이거는 증권사에서만 다루는 거고, 예. F는 이제 펀드예요. DL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를 투자하는 펀드라 가지고 F가 펀드잖아요. 그래서 그거 DLF 펀드라고 하고 네. 이거는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판매가 됐던 DLF 상품이 이제 문제가 되었고요. 네. 이게 아마 한 8천억 정도가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한테. 예, 일반 네. 국민들한테. 일반 서민들한테 이제 판매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금리하고 연동돼 가지고 예, 금리가 우리한테 유리하면은 당신들 저 수익 네. 많이 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저 쏴라. 네.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은행 가면 예금 금리가 1%대잖아요. 네. 지금 뭐 예. 1.5%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은행 가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어요. 네. 그러면 서민들은 뭐 단 0. 몇 프로라도 이자를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간 손님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니까 그 심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은행에서. 근데 사실 이런 DLS나 이런 거는 증권사에서 그냥 너무 흔하게 발행을 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기존에도.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반 증권사를 가는 손님들은 주식은 나는 언제든 마이너스 날 수 있고 돈을 날릴 수 있어라는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손님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서 해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항상 돈 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돈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거의 매일 나와요. 매일 가서 이런 걸 접할 수 있는데 은행은 아시다시피 예금하고 뭐 대출받고 하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내가 돈을 손해보는 거를 생각을 못해요. 아, 예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가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품이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6개월짜리 상품이에요. 6개월짜리 상품인데 독일 국채 10년물 독일 국채를 연계한 상품인데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사모님 6개월짜리 상품이에요. 이게 연으로는 4%짜리를 주고 네. 독일이 안 망하면 네. 연 4%를 줘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가장 많이 이제 설득할 때 네. 이거는 뭐 어느 나라가 하기 네, 때문에 네. 절대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안 망한다. 안 망해요. 아, 예. 우리나라보다 독일이 더 잘 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 4% 봐봐요. 우리 지금 예금이 1.5인데 연 4%를 주니까 사모님 이거 얼른 가입해야 돼요. 얼른 가입해야 돼요.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연 4%니까 사실은 이제 2%를 주는 거죠. 연으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연 4%짜리니까 6개월만 담아놓으면 얼른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3호로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3호는 뭐냐면 이제 공모라는 게 있고 사모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사 할 네, 때 공모, 사모. 예, 예. 공모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그냥 다 공개 모집이 공모고 사모는 그러니까 사적인. 사적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건데 49인 이하로만 이렇게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모는 이게 목적이 전문 투자자들이 우리가 투자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서 그 상품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어떤 특정 목적에 맞게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만든 게 사모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 테이킹이 해야 된다. 보장은 감수해라. 감수하라. 예, 그래서 사모펀드는 규제 같은 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공모 같은 경우 굉장히 까다로워요. 손실 위험성이 크지만 수익성은 뭐 상당히 좋을 상당히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도 막 레버리지도 팍팍 줘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게 사모의 규제는 굉장히 허술한 게 규제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시 의무, 뭐 설명 의무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그거를 그 금융 뭐 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대신 이제 공모 같은 거는 규제 같은 게 다 철저해요. 설명 의무, 규제 의무, 운영 실적 뭐 이런 의무 막 되게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럼 뭐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한 그거는 좀 수익성이 좀 떨어져도 안정성은 있는. 예, 물론 그 중에서도 고위험 상품도 있죠. 대신에 되게 뭐 투자 설명 위험이나 이거 다 체크 같은 걸 많이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모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 상품은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처럼 팔았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는 은행에서 이렇게 원금 보장이 상품인 것처럼 사면 6개월만 가입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4%를 준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들이 이제 결혼할 거예요. 결혼한 투자 자금을 잠깐 6개월 빼놓는다고 이제 어디서 가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사모는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억 원을 만들어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어디서 8천을 빌려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만 빌려줘. 이래가지고 1억을 만들어 와서 이 상품을 가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웬일? 독일 금리가 그 2019년에 이제 선진국이 안 좋아지면서 마이너스가 날 줄 몰랐는데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국채 금리가 독일 국채 그 10년물이 마이너스 0.2%를 터치를 하면 그때부터는 손실률이 250%, 그러니까 250%는 배수, 손실 배수라고 한 건데 뭐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 손실 배수를 만큼 계속 손실이 점점 내려가서 내 원금의 98%까지 깨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예. 그런데 98%? 100만 원 넣었으면 최대 98%. 한 2만 원 남는 거예요? 예, 2만 원 남게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거의 한 70% 이상이 까진 거예요. 그 100만 원 투자를 했으면 30만 원밖에 안 남는. 예. 근데 이제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1억 이상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1억을 넣었다 치면 뭐 3천만 원 남은 거. 7천만 원이 다 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명이 가입했냐? 3,200명이 가입했고 총 7천억 원. 아니 이건 좀 초비상 사태 아닙니까? 초비상 사태여서 지금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됐고 여전히 이제 이 피해자들이 우리은행, 하나은행 빨리 책임져라. 그리고 금감원에다가도 이제 항의 방문을 하고 있고. 언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일이죠. 네, 아직도 그래요? 해결이 안 됐고 금감원에서도 뭐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를 이제 피해자 구제나 이런 절차도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 중에서 정말로 부도덕하게 판매했던 정말 속여서 판매했던 부분 정도만 조금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한테 이걸 판매를 한 거예요. 그 어떤 사기 분별이 조금은 전혀 좀 되지 떨어지는. 않은, 그렇게 확인된 분들이나 아예 초기에 그러니까 DLF라는 상품에 아예 처음 가입하신 분들 중에 아이고. 완전 초고령자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자를 분류했어요. 막 이제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그 투자 비율, 그 보상 비율을 정하는데 100% 받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그런 거 치매 노인 이런 분들 빼고는. 그러니까 아이고. 사실 좀 안타깝죠 지금 이런 분들은. 이런 그 고위험 상품을 왜 허용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은행은 사실 지금 그 시중은행 4대 은행만 해도 작년에 그 이자 수익이 그 영업 수익만 해도 10조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이렇게 수수료 수익이나 비이자 수익을 창출하려고 정말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결국은 서로 이런 실적 다툼 때문에 발생을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은 투자 위험에 대한 이런 투자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고위험 상품, 중위험 상품은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아니 그러니까 그 금융감독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은행 창구에서 그렇게 만약에 그 상품을 네. 이제 구입했다면은 네. 은행이 이거 보장해 주겠지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는 가운데 사인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 상품은 그 예금자 보호가 되잖아요. 네네.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예. 보호가 되잖아요. 은행이 망해도 예.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잖아요.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냥 은행 방문 고객은 은행이 망해도 보장이 되는구나라는 기본 마인드가 있는데 이 상품은 투자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은행 고객들은. 그러니까 이런 건 판매를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네. 그리고 제대로 설명을 했냐? 예. 제대로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전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이 담배곽을 보면은 왜 그 폐암 네, 네. 그 폐가 썩은 그런 사진을 싣잖아요. 네, 네. 많이 피우면은 네. 이렇게 된다. 네. 그렇듯이 이런 고위험 상품 사인하는 자리에는 이거 사인했다가 네. 망한 사람들 네. 이 집을 내놓고 아. 좀 굉장히 가난해지고 혹은 또 눈물 짓는 이 모습을 좀 사진으로 걸어 놓으면 네. 좀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이분은 무슨 고위험 상품을 했다가 이런 일을 위험을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의 뭐 불행을 이용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래요. 예, 이게 그렇죠. 저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쉽게 벌어들이는 돈이 없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나는 돈이라는 거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DLF. 이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단번에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신 얘기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인데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더 어려워요. 그래요. 예. 이거는 터지기 시작한 일들이에요. 네. 라임 사모펀드는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사모 펀드입니다. 사모. 사모펀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모 아닌 이제 사모 펀드인데 이 상품은 이제 아까는 오히려 정형화된 상품이에요. 파생금융 상품은 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라는 해외 금리라는 게 정해져 있었는데 네. 이 사모 펀드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상품이 딱히 딱 한 개로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수많은 거에다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운용자가. 네. 운용자라는 거는 이제 상품을 운용하는 이제 전문 투자 인력인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계속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한 건 2015년에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가 시작됐어요. 이때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렸거든요. 네. 이 당시에, 원래는 사모펀드 아까 제가 최소 가입 조건이 원래 1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3억 원이었어요. 최소 가입 조건이. 그래서 아까 제가 사모펀드는 한 49인까지만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전문 투자자라 하면 뭐 전문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 아니라 투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전문 투자를 하는데 전문 투자자들이 어떤 특정 목적에 맞게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모여서 이렇게 뭐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해서 모여서 이렇게 만든 게 사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억 이상이 이제 최소 가입 금액이었는데 네. 그 활성화 때문에 이제 규제 완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3억이 이제 1억으로 낮춰졌고 운용사도 이제 사모펀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운용사 설립 기준도 원래는 인가하는 기준이 네. 이제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냥 승인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걸 바뀐 거예요. 네.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등록만 바뀌었고 원래는 운용사의 그 인가 기준도 원래 60억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20억으로 딱 낮췄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운용을 하는 사람은 운용력이라고 하는데 운용력도 2년 이상 자산을 운용을 해봤던 경험을 있는 사람이 운용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3년 이상 증권사나 뭐 이렇게 금융기관에 근무만 해도 되는 사람 바뀐 거예요. 운용을 한 번도 안 해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한 12년 증권사 다녔는데 한 번도 운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사모펀드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용 안 그래요? 해봤음에도. 네, 그냥 그런 식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운용을 안 해본 저 같은 사람이 예. 운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겠죠, 잘.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바뀌고 원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됐군요. 규제 엄청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운용이나 판매 규제 이런 게 완화가 되면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된 게 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이렇게 규제가 완화됐어요? 2015년에. 2015년 박근혜 정권 때. 네.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목적은 이제 뭐 투자 활성화와 사모펀드 발전과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었죠. 예,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네요. 네, 예. 발전과 뭐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불안전 판매라고 하지만 이렇게 불안전 판매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은 지금 고통받는 거는 이런 데 투자한 결국 국민들인 거죠. 이게 1조 원 정도 손실액이 넘는 걸로 네, 네.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라임이 예, 라임 사태. 라임은 1조 거의 7천억 정도. 아, 그래요? 네, 더 불어날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DLF뿐만 아니라 네. 이번 라임 사태까지 겹치면서 네. 이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네. 다시 규제를 뭐 강화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뭐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금감원 차원에서도 사모펀드 다시 이제 이 규제에 대한 부분과 뭐 판매에 대한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세현 소장님은 어떻게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은행에서는 판매가 엄격히 제한돼야 은행 된다. 판매는 안 네, 된다? 은행 판매는. 네, 왜냐하면 근데 이것도 이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같은 부분에서는 증권사에서 판매해서 문제가 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증권사에 가요. 아,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은행 판매는 모르고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제가 증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고객들이 오히려 사모님 이거 원금 보장 대학 하면 안 믿어요. 뭔 소리야? 또 안 믿어요? 예, 오히려 안 믿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감내를 하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고객분들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좀 설명하기도 자유롭고 예. 그만큼 지식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니까 저는 적어도 이제 최소한은 은행은 중위험 이상 상품 팔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제 소신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요즘에 은행 점포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네. 왜냐면 웬만한 은행 거래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객장은 또 운영해야 되고 하니 네. 그런 고위험 상품들을 마구잡이로 네.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을 울리면 안 되죠. 네. 예. 이런 또 상품들이 판매를 하면 보통 선취 수수료라 그래가지고요. 판매하면 바로 보통 1% 수수료가 나와요. 1억을 팔면 이제 1%가 이제 바로 선취해서 선취만 먼저 뛰는 수수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눈에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또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금융업계에 계셨는데 우리 네. 임세현 소장님 네. 어떻게 이게 좀 어떻습니까? 사정이 자산을 갖고 계신 자산 규모. 저요? 네. 제가 이제 올해 금융기관 오래 다니까 보통 제가 되게 주식도 잘하고 투자도 잘할 거라고 남들보단 잘할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데 네. 오히려 되게 아까 말했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뭐 돈 1,000만 원 잃어버린 것에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가난합니다. 아무데나 막 투자해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 한번 증권 계좌 열어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굉장히 슬픕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펀드 매니저 하지 말고 민생경제연구소장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래서 아예 요새는 주식을 건들지도 않고. 그래요. 그럼 민생을 이제 민생경제 지킴이로서 그래요. 다시 민생 걱정이 제 나야지. 인생을 살고 무슨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해가지고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겸손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남들보단 잘할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언제 한번 저희 시간 돼서 네. 청년들을 위한 네. 이 금융상품 다루는 법. 예. 그거는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그때 듣겠습니다. 저는 네.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네, 예. 자, 이게 또 금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뭐 네. 비단 투자를 안 하더라도 네. 알고 있으면은 이런 고위험 상품에 네. 쉽게 손을 안 댈 거 아니에요. 네, 도움이 되는 금융 상식 이런 거 제가 종종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코로나19 지금 난리가 네. 났어요. 야, 이게 무슨 지금 이 뭔 난리인가 싶어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은 네. 상황인데 자, 지금 뭐 아이고. 신천지가 어떻게 여기서 돌출하는지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사망자까지 오늘 한 명 나와서 네.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걱정되고요. 예. 이러면 지금 대구는 어떨까 싶어요. 대구가. 네, 대구 오늘 출장 갔다 온 분이 오늘 얘기하시는데 네. 뭐 동네가 다 거리가 다 비어 있대요. 지금 네. 동성로가 텅텅 비었다. 네, 이런 다 얘기도 지금 비어 나오고 있다고 있는데. 하고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에 지금 사망자까지 나오니까 모 당은
오히려 이 지금 국가 위기 상태를 즐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는 지금 위기 상태로 정하고 추가 경정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긴급 편성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를 위기로 나라 혈세 쓰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말이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면은 중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은 죽으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도대체? 땅 파면은 돈이 나옵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코로나 지금 갑자기 발생한 대구 같은 경우는 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혈세 쓰지 말라 그러면 거기다 돈 쓰지 말라 그러는 거 뭐예요 도대체? 그 혈세를 쓰면은 결국에는 정부의 그 재정을. 재정이 이제 투여되는 건데 선심성 퍼주기 하지 마라. 퍼주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네. 그러면 자기들 선거에 불리하다 이런 건데 네. 지금 선거에 유불리 때문에 또 중소상공인들은 죽을 떨용 말똥하는 상황에서 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우리 선거가 중요하니까 당신들 힘든 거는 그건 알아서 그건 나중 하고. 일이야. 지금 그렇게 자유한국당 네. 미래통합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아, 미래통합당인가요? 예, 이름 바꿨어요. 네. 예. 아니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경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 선거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저는 이 사람들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저는 매국통합당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 그리고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1월 고용 동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더불어 이제 1월 소비 심리 지수도 100에서 104까지 올랐었어요. 1월 달에 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는데 네. 지금 자영업자 매출이 50% 감소했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소비 심리 지수가 그렇게 올랐었는데 네네. 매출 감소했거든요. 지금 이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악재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네, 떠나서 그 그냥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네. 지금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네. 예. 저 이거 문재인 어떡합니까? 대통령 지금 오늘 뭐 국무회의 주제에서도 뭐 자영업 임대료 지원 방안이라던가 뭐 개별 소비세이나 또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이제 좀 풀어서 뭐 소비 쿠폰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하자. 또 구매 금액을 이제 환급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고 네. 그런 건 결국 이제 소비자 특히 우리 국민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 집도 자영업을 그 부모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일 하세요? 저희 어머님 노래방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정말 아무 그래요? 손님이 안 온대요. 대한민국은 네, 사실 네. 춤 노래 산업이 망하지 네. 않습니다.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예. PC방 노래방 한참 후에 나왔잖아요. 네. 먼저 저물었어요. 네. 네. 그 어떤 그런 뭐 이런 민간 업소들도 그 노래방의 그 생존율에 비하면은 현격히 그 생존 기간이 짧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래방도 지금 위기를 만났다. 네. 노래방도 최근에 이제 뭐 주 52시간이라던가 이제 회식 문화가 점점 없어지면서 뭐 그러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감소하기도 했는데 네. 또 축구하고 이런 날은 또 손님이 없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팔이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네. 전기세도 안 나온다고 그만큼 어려운데 우리 임세현 소장님 어머니 네. 하시는 노래방 이름이 뭐예요? 한양대 뒤에 있는 VJ 노래방이라고. VJ 노래방. 그래요? 한양대 저기 서울. 네네. 오. 한양대 어디? 동문회관 뒤에 있는. 동문회관 뒤에. 네, 내가 VJ. 거기 그 동네 네. 사근동에 30년 살았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렇구나. 네, VJ 노래방. 저희 어머니랑 저희 외삼촌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계십니다. 한양대 동문회관 뒤에. 네. 그래. 이런 식으로 광고를 아니 광고가 어때? 되는군요. 어때? 저기 서로 다 잘 되자는 건데. 네. 임세현 소장님 이름 대고 들어가면 돼요. 예. VJ 노래방. 네. 이럴 너무 때. 어려워서 저도 저희 가족끼리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네. 주말마다 외식하자고.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주말에는 저도 이제 밥 안 합니다. 그래서 밥을 안 하고 예, 나가서. 무조건 아침, 점심, 저녁 다 나가서 먹는 걸로.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네. 어떤 정당 지지자든 간에 예를 들어 당원 모임, 뭐 네. 지지자 모임을 네. 동네 네. 특히 그 전략 지역구에 가가지고 막 밥을 거기서 사 사 먹고 먹고. 그러면서 막 선거 승리를 거기서 다짐하고 그래봐. 그러면은 그 지역에 그 사장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런 거 좀 도와주시고 네. 또 그 뭐 진짜 선거 승리를 도모하고 싶다 그러면 말로만 뭐 인터넷에서 열심히 글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마음을 사는 거. 네.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저 VJ 노래방 한양대 앞에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또 저 임세현 소장님이 또 잘 되셔야 또 뭐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 노래방이 많다, 근데 또. 거기에 노래방이 많아요. 노래방이 또 많아요. 코인 노래방이 최근에 주변에 생겨서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화끈하게 밀어주시고,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예, 한양대 동문회관 쪽에 VJ 노래방. 그래서 거기서 서태지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까? 저는 근데 서태지 노래는 제가 잘 안 불러요. 아, 이제 네. 배신감이 느껴져가지고.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니라. 서태지가 탈당했나? 그건 아닌데. 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약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노래는 안 부르게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잘 안 부르고 아니, 저는 좋아하는- 소녀시대 노래를 잘 부릅니다. 소녀시대 노래. 예. 아,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네, 네. 뭐 강수지 씨 노래. 아 강수지 좋죠. 예, 강수지 씨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여리여리. 예. 자, 그래요. 우리 일단 오늘 얘기가 여기까지입니까? 좋은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아시죠? 오늘 예, 네. 예.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 상가를 한번 방문했어요. 이제 너무 좋은 사연인데 전주의 상가에 이제 도심 재생팀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또 임대료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를 이제 그 건물주들이 하기로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네. 많은 분들 얘기가 네. 무슨 최저임금 때문이다 그러는데 아니야. 네. 임대료야. 맞아요. 사실은 임대료. 네. 실상은 임대료예요. 맞습니다. 예. 임대료가 제일 많이 차지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착한 건물주들이다. 이제 임대료 인하 운동을 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너무 좋다 이렇게 건물주들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제 또 격려를 하셨고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영업 임대료 지원 방안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예산으로 임대료들을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건물주들이 인하한 임대료를 대신 조금 정부 지원해주는 걸로 예, 예. 이런 지금 방안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일 가장 좋은 네. 포퓰리즘적인 그런 방법은 네. 임대료 세게 받는 사람들을 세무조사 들어가가지고 아작을 내는 거예요. 아, 부당하게 받는 네. 많이 할 것도 없어. 한 서너 군데만 네, 네. 아주 소문나게끔 네. 제대로 탈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경고 효과로서 경고 스스로 이제 그 정부가 이거 용서를 하지 않는구나. 네, 그런 네. 경고 효과와 함께 네. 아울러 또 우리 이 새들어 사시는 우리 네, 상인들은 네. 정부가 의지가 있구나. 이러면서 또 여기에 또 감동을 받는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네. 이렇게 좀 후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과할 정도로 후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아작을 내니까 아니 몇 놈만 샘플 케이스로 해가지고 아작을 내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좋은 우리 건물주도 좋지만은 이런 분들한테 또 격려해 주시는 것도 참 네, 좋은데 참 좋죠. 좀 몇몇 샘플 케이스만 제대로 한번 응징해 준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풀케이스. 예, 그게 왜냐면 국민들이 또 이제 권력을 줬을 때는 착하게만 써라 이 차원이 아니라 못되게 노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혼 좀 내줘라. 네, 그렇죠. 이런 맥락도 있거든요. 그럼 좀 사이다죠. 그러면 또. 그렇죠. 예. 대통령께서 이제 좀 그런 면모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물론 이제 또 그걸 안 하면은 또 안 하는 대로 또 우리 국민들한테 또 나중에 훗날에 또 좋은 평가를 받으시겠지만은 그러나 또 지금 서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대응팀을 또 대폭 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하게 부동산을 그 현금으로 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 세무조사라고 나면 그 출처를 이제 막 증빙하는 거를 대응팀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이상한 케이스 많이 잡아냈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서민들은 사이다죠. 네, 이런 그래요. 거 많이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임세은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이 DLF 사태 그리고 또 사모펀드. 사모펀드 사실 라임을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세히 얘기를 잘 못했네요. 네, 또 지금 머리 다 쥐가 나셨으니까 네. 뭐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알아듣.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제가 다시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 김건희 씨 건 한번 좀 더 연구해 주시고요. 김건희요? 예. 아. 그래서 저 주가 윤석열. 조작에 네, 네. 대해서도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네, 한번 네.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VJ 노래방 우리 사장님의 따님이시자 인생경제연구소장이신 우리 임세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